제인 파트너스의 표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15년 전에 웹 2.0 코리아 키노트를 했었는데요. 그 웹3 코리아를 만들어서 그 진행을 하게 돼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 한대훈 팀장님이 그 첫 세션이었는데 좀 일정이 오늘 오후로 좀 변경이 돼가지고 그 제가 웹3의 개념부터 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50분간 좀 포문을 열고 그 이후의 세션들을 좀 스페시픽하게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어저께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재미로 이렇게 못생겼었더라고요. 지금도 못생겼지만 22살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 2.0 한국에 그때 2006년 7년에 웹 2.0 서비스들이 처음 나올 때 이제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였던 이제 개인 맞춤형 포탈인 위자드닷컴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지금이랑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습니다. 요즘에 웹3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 굉장히 그때도 어떤 새로운 인터넷이 온다. 뭐 그동안의 인터넷과 다른 그때는 이제 키워드가 참여, 공유, 개방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유튜브가 처음 나와서 2005년에 이제 구글에 인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UCC라고 불렸던 이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컨텐츠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뭐 굉장히 흥미로운 전개가 됐었는데 특히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거의 한 3, 4년간 암흑기였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이제 딱 꺼지면서 3, 4년간 암흑기였던 것이 2005, 6년 특히 한국에는 사실 2006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블로그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테터 툴즈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고요. 그때 그 이야기 나왔던 그 새로운 인터넷이라고 불렸던 것들의 그 중요한 키워드들 어떤 새로운 기술 조류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SS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인터넷 사이트가 그 정리해 놓은 뉴스나 어떤 블로그 글 같은 것들을 다른 웹사이트가 불러다가 그 일종의 매시업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제 그 언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AJAX라고 해서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였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동안은 제출 버튼을 눌러야만 게시판 같은 데 등록이 되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 AJAX가 나오면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그 엔드 유저가 서버에다가 어떤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일종의 프론트엔드 기술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마치 그 정적으로 멈춰 있는 웹사이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때부터 드래그 앤 드랍이 생겼어요. 요즘은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것들이 시작이 되었었고 뭐 소셜 북마킹 그래서 딜리셔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지나다니다가 굉장히 좋은 나중에 읽을 만한 요즘으로 치면은 그 크롬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는 이제 나중에 읽기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웹 서비스로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북마킹이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재밌는 게 DID 웹3가 되면서 DID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게 웹 2.0 때 있었습니다. 오픈 아이디라고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기업이 유저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는 게 싫다. 그리고 사이트가 수천 개인데 일일이 회원가입하는 게 싫다. 그래서 한 곳에만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그 OAuth로 이제 이 다른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든 간에 내가 이 오픈 아이디에 가가지고 한 번만 사인을 하고 인증을 하고 돌아오면 그 사이트에 개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세션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처음 나왔는데 오픈 아이디가 당시에 그 기업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회원 DB를 뭐 분산까지는 아닌데 이제 매번 가입하는 게 귀찮은 사람들을
그 엔드 유저를 돕자는 취지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일종의 인터넷 운동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NC 소프트의 자회사인 오픈마루 스튜디오가 마이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그 오픈 아이디 기술을 이용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오픈마루 스튜디오가 웹 2.0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았었는데 이제 그 마이 아이디의 인증 서비스를 시작으로 뭐 스프링 노트라고 하는 이제 공동 협업 노트 툴, 그리고 레몬펜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아직도 사실 요즘에 뭐 라이너라는 이름으로 한국 서비스이지만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크롬 익스텐션으로 웹사이트에 어떤 메모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스크랩을 하거나 그런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조사를 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재미로 이제 한번 쭉 리뷰를 해보았고요. 그때부터 15년을 좀 회고를 이제 해보면 그 유튜브를 비롯한 어떤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어떤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서비스들은 완전히 살아남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죠? 그랬지만 그때 이야기 나왔던 많은 그 기대감을 갖게 했던 그 조류 중에 하나가 웹 1.0과 2.0을 가르는, 뭐 이것도 사실 그때 굉장히 지금 마치 잭도시랑 뭐 싸우듯이 마치 웹3는 마케팅 용어다, 그 얘기가 똑같이 2006년에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한국에 와가지고 했던 강의에서 이 웹 2.0은 마케팅 용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그 웹 2.0을 주로 가르는 핵심 중에 하나가 개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 혁신이었는데 한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랑 엮어가지고 매시업을 API, 오픈 API라는 게 그때 이제 처음 나왔었고, 그래서 A 서비스의 API와 B 서비스의 API를 연결해가지고 매시업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었고, 특히 웹 2.0을 하는 우리 같은 제작자들은 거기서 막 희열을 느꼈거든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UCC는 성공을 했지만 서비스 간의 연동은 대부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는 구글이 갖지 못하고 구글로 끌어와서 매시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유튜브에 있는 데이터는 트위터로 끌어다가 뭘 만들지 못하고, 물론 뭐 유저들이 만든 어떤 브라우저 익스텐션 같은 걸 이용해서 일부 매시업이 있으나 그것은 사실은 대중화된 수준은 아니고, 아직도 인터넷 기업들은 재벌화되어서 그 자기 바운더리 울타리를 딱 치고 자기 데이터, 자기 유저 데이터를 다른 경쟁 서비스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대했던 서비스 간의 적극적 협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15년간 크게 변화한 거는 디바이스의 확대인 것 같습니다. 2006, 7년에 웹 2.0 때는 PC밖에 없었고 데스크탑밖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과 태블릿이 나오면서 지금은 뭐 한 사람이 여러 디바이스를 쓰고 있고, 다만 재밌는 거는 그 디바이스의 확대였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 같이 그 당시에 다음이 있었죠. 그런 또는 구글 뭐 그때부터 있었던 서비스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디바이스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한국만 보면은 네이버가 여전히 검색 엔진 1등을 뭐 하고 있고, 물론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이제 구글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웹2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남았다. 디바이스 확대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 등장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서비스들이 있었다. 뭐 싸이월드도 있었고, 웹 2.0을 넘어서 2010년대 들어서 모바일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그때는 크게 세 가지 서비스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인데, 이거는 뭐 카톡 같은 거죠. 카톡, 라인 등등인데, 사실 이거는
스마트폰이 꼽히기 전부터 이미 피처폰 때부터 SMS는 워낙 활발하게 쓰던 서비스였으니까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피처폰 때는 별로 쓸 수 있는 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내장돼 있는 앱만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자를 제일 많이 썼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카메라 정도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얼른 끄고 뭐 이제 돈 나갈까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위치 센서가 이제 이 개발자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처폰 때는 스마트폰이 딱 들어가면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은 제작사들이 이 재미있는 LBS 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재미난 위치 센서를 가지고 뭘 만들 거냐를 2010년대 초반에 지난 그때 한 아주 극초기 3년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천 개 이상의 개발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재밌는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근데 결국 이제 회고를 해보면 어쨌든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잘 만든 회사들은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웹 2.0 또는 1.0 때는 위치를 쓸 수가 없었잖아요. 위치 센서를. 데스크탑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면서 위치 센서를 잘 활용했던 초기 서비스들은 지금까지도 큰 유니콘이 된 것 같고요. 카메라는 사실 그 전부터 피처폰 때 있었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어쨌든 이게 카메라가 위치 센서만큼 커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틸리티로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바일 시대의 뭐 일종의 킬러 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웹3가 왔는데 사실 제가 되게 충격이었던 거는 2017년에 이 체인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시작할 때 그 공부를 처음 이더리움 공부를 할 때 이더리움 쪽에서 만든 그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이름이 웹3.js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누가 그거를 그냥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웹3.js라는 파일 이름을.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뭐 내가 웹4를 주장하는 수준이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뭐 작년부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웹3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은 뭐 이더리움 극초기부터 웹3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그 진영에서는. 그래서 그 점은 참 어떻게 보면 꿈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컸던 꿈이 5년여가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뭐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건 참 고무적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잘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더리움 초기 때 뭐 크립토키티가 반짝 인기를 끌고 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이유로 이더리움이 엄청 느려지고 했었거든요. 막 지금도 뭐 많이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이 떨어졌었죠 그때. 근데 뭐 불과 5년 만에 이제 뭐 이더리움의 스케일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경쟁 훨씬 더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은 체인들도 나와서 이제는 웹3가 더 이상 한두 사람이 주장하는 수사가 아니라 진짜 넥스트 인터넷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정말 그 웹2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물론 마케팅 텀이 있지만 분명한 건 글로 가고 있다라는 건 5년 전보다는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웹3는 뭐냐? 여기 뭐 그림이 있는데 조금 너무 디테일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웹 1과 2는 엔드 유저가 컴퓨터를 켜고 버튼을 누르면 웹 서버에 요청이 돼서 웹 서버에서 내가 요청한 필요한 자료,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나 텍스트 이런 거를 저한테 전달하면 제가 그걸 보는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 웹3는 가장 간단한 차이는 그 제가 요청을 했을 때 저한테 정보를 주는 또는 제가 통신을 요청하는 그 상대방이 웹 서버 하나였던 게 이제는 웹 서버와 블록체인 두 개로 구분되는 나뉘는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디파이나 NFT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스왑에 들어가 접속을 했다. 그러면 유니스왑.org를 딱 치는 순간 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핑크색 그 수합하는 화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텍스트랑 이미지잖아요. 그거는 웹 서버에서 그냥 받아오는 거는 웹 1.0 때랑 전혀 다르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특정 액션을 취할 때 메타마스크가 실행돼서 사이닝을 하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으로 날아가는 그 통신이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저가 다이렉트로 블록체인에 통신을 하는 그 과정이 하나 생겼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 인터넷이랑.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지 웹 서버는 우리가 블록체인과 통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왜냐하면 유니스왑 컨트랙트를 다이렉트로 호출해 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개발자가 아닌 이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웹 서비스가 있어야 되죠. 웹사이트가. 그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뭐를 눈으로 보고 숫자를 입력하고 눌러야지만 블록체인에 때릴 수가 있는데, 코드로 때리지 않는 한 그 화면을 그리고 내가 블록체인과 종국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웹서버인 거고, 그래서 과거랑은 조금 다르죠. 수단과 목적이 예전에는 웹서버랑 통신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이랑 통신하는 게 목적인데, 웹서버는 그냥 그 과정에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앱이라고 하죠. Decentralized 앱, DApp이라고 부르는데, DApp과 통신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웹3의 그 특징이 뭐냐? 앱이랑 통신 안 하고 DApp이랑 통신한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DApp을 이용하는 인터넷인데, 이 새로운 인터넷은 좀 너무 같고 마케팅 텀이고, 새로운 들어가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또. 근데 새로운은 맞죠. 어쨌든 방식이 다르니까 지난 20년간. 근데 요것도 있어요. 기술적인 것도 좀 다르지만 철학적인 것도 있다. 요즘에 제가 웹3가 다오도 그렇고 뭐 NFT, P2E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게 결국 시대 정신이랑 맞닿아 있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왜냐면 결국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회사에 얽매여야만 했다면 이제는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뭐 투잡, 쓰리잡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웹3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부캐, 요즘 부캐가 유행이잖아요. 그 사실은 뭐 그리고 유연 근무, 심지어 이제는 아예 회사 코로나가 끝나도 그냥 집에 있고 싶어 하고, 결국은 이거는 그냥 인간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그 본연의 욕구인 거고, 회사 나가기 싫고 뭐 내가 돈을 더 벌면 좋고 뭐 덜 일하면 좋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누구나 원하는 욕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불가능했었는데 블록체인이나 다오, 크립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은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보적으로 이 기술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동안은 이런 도구가 없었다가 블록체인의 등장 이후로 지난 2009년에 나왔잖아요. 2008년, 9년. 벌써 꽤 오래됐죠. 13년간 블록체인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쭉 경험하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잘하면 이 인류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쓸 수도 있겠네, 이 기술을. 지금 그러면서 배우는 중인 거죠. 그래서 다오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인 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게 가는 그런 그냥 약간 철학적인 시대 정신의 어떤 발로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웹3가 마케팅 텀이라 할지라도, 그럼 웹3라는 용어를 우리가 버리더라도 이 흐름은 다오로 가고, 뭐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고 크립토를 이용해서 월급을 받고, 이런 흐름은 분명히 갈 거다. 웹3라는 용어가 마케팅이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5년 전, 10년 전에는 크립토를 이용해서 월급을 받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잖아요. 그렇게 월급을 받아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주면은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걸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럼 내가 붙어가 꼭 우리 한국에서 일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노마드로 일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죠. 철학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기술적, 철학적으로 나눠서 보면, 기술적으로는 그동안은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금융 같은 것들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P2P로 거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터미디어리가 있었고 중개자들이 제가 보험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약속을 안 지킬까 봐 보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거래 상대방이랑 다이렉트로 붙어서 거래를 하면은 저한테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했던 거라면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뭐 전체 보험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일부 보험의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개자가 없는 P2P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게 기술적인 가장 큰 차이일 거고, 그리고 참 기대되는 부분은 이미 이건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웹2 때 아까 보셨지만 그 매시업 오픈 API의 경쟁적 개발로 많은 웹 서비스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기 데이터를 가져다가 좋은 매시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막 서로 얽히고 설키기를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자기 데이터는 잘 안 주려고 그러면서 꼭 또 매시업은 나오길 기대해요.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매시업이 등장하지 못했고, 근데 이 웹3 서비스들의 특징은 그 모든 돌아가는 로직이 블록체인에 공개돼 있다 보니까 그 디파이는 머니 레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처럼 되어 있고 제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웹 1, 2 때 문제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유저 데이터도 그렇고 소스 코드도 그렇고 돌아가는 로직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다 가려놓고 살짝 오픈 API 몇 개만 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블록체인에 올라가서 누구나 까볼 수 있고 심지어 내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이걸 올려놓은 앱 개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기꺼이 여기와 연계해서 다른 서비스 매시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서비스 제휴하려고 그러면 계약서 보내고 계약을 해야 됐는데 이 블록체인의 특징은 앱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앱이기 때문에 계약이 필요 없다. 내가 이거 쓰고 싶으면 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서비스 간 연계가 웹2 때보다는 극도로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이더리움 메인넷 위에서 이것도 뭐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다이 메이커다오를 만든 거죠.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이거는 얘한테 허락받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더리움한테. 지가 그냥 만들고 싶어 만든 거잖아요. 메이커다오를. 그래서 얘는 자기가 만들고 싶어 만들었는데 또 그 위에 커브랑 연파이낸스랑 스시스왑은 얘한테 허락받고 쓰는 거 아니죠. 다이. 그래서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층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계속 머니 레고를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더리움만 만들었던 사람들은 되게 허접했는데 아무것도 쓸 데가 없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적층으로 내 허락도 안 구하고 만든 수많은 서비스들의 합 덕분에 갑자기 이더리움 생태계가 쓸만해지는 거죠. 이제는 수합도 할 수 있고 연파이낸스에서 운용도 할 수 있고 커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활하게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 점이 참으로 이제 뭐 기대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적층으로 쌓여가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앞으로 반드시 이런 모바일 앱을 만나서 접근성을 높여줘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쓰려면 메타마스크를 깔고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서 트래블을 등록을 하고 메타마스크로 보내서 이거를 들어가 쓰고 해야 돼. 너무 어려운데 그냥 핸드폰에 모바일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나는 모르겠고 이더리움 100개를 갖다 불리고 싶어. 버튼 한번 누르면 뿅 이제 운용이 시작되면 뒤에서 알아서 디파이로 보내가지고 운용을 하고 이런 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 두 개가 연결돼 있지 않죠. 심리스하게 연결돼 있지 않은데 지금은 이쪽은 따로 개발되고 있고 이쪽 따로 가고 있는데 웹2는 언젠가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이 어려운 웹3를 웹2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 이건 접근성을 높이고 저쪽에 유저를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학적인 특징은 뭐 너무 커진 회사들이 많다. 이제 지난 20년간 뭐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재벌이 됐잖아요. 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들에게 돌아가는 매출을 일부 이제 유저들이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비용 절감 및 뭐 아니면 약간 더 탈중앙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저에게 주권을 달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이런 웹3를 소개하는 자료들에서는 항상 decentralized, private and secure, 뭐 user centric 저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얘기가 웹 2.0 때도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 같아요. 아까 그 마이 아이디, 오픈 아이디도 그렇고 결국 유저 데이터를 유저가 갖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그 15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다 수사로 끝났어요. 웹 2.0 때 아름다운 유저가 직접 자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멋진 서비스들은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구글과 네이버가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오히려 더 사람들이 편리해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웹3가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 저는 앞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결국 메타마스크를 깔고 업비트에서 코인을 보내고 너무 귀찮아하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나 구글을 쓰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든 그 쉬운 접근성을 고민을 해야 대중화가 가능하지. 이제 탈중앙을 너무 강조해서 이제 사용성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웹 2.0 때처럼 될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일단 무조건 지금 현재는 아직은 웹3가 웹2보다 무조건 불편한데 사용성이.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찾아야만 모바일 때 마치 위치 센서를 선점한 프로젝트들처럼 이제 웹3를 어떤 주도하는 그런 그 회사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 뭐 그림에도 제가 그려왔지만 이제 지금 인기 있는 지금 되게 잘 나가는 웹3의 회사들은 아직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냥 웹3를 쓰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 아직은 인프라들이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웹 1.0 때는 넷스케이프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브라우저가 있어야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했잖아요. 그게 1.0 때는 브라우저였고 웹 2 모바일 때는 스마트폰이었죠.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앱을 깔아서 서비스를 소비하니까. 웹3에서는 그게 메타마스크고 뭐 알케미나 인퓨라 같은 노드 서비스고 물론 엔드 유저로서 우리가 알케미나 인퓨라를 사용하진 않아요. 개발자들이 주로 쓰는 건데 어쨌든 엔드 유저가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웹3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노드 서비스들은. 그래서 그런 또는 파이어블락스나 bit고 같은 회사들은 지갑 사업자고 이런 데들은 웹3가 흥하든 흥하지 않든 뭐 스테픈 같은 서비스가 나와서 갑자기 떴다가 망하든 관계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프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웹3에서도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과거에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뭐 골드러시 시대에 리바이스 청바지라든가 이제 직접 캐러 안 들어가는 거죠. 스테픈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앞에서 금광 캐러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청바지를 팔아서 커진다. 그 리바이스고. 그 다음에 직접 유정을 캐는 게 아니라 그 유정을 파는 장비를 파는 회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 현재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성장하고 있다. 웹3에서. 하지만 저런 회사들 덕분에 이제 그 위에서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앱을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체로 지금 성적이 안 좋습니다. 물론 반짝했는데 엑시 인피니티 뭐 작년에 엄청나게 반짝했지만 지금은 뭐 유저도 엄청 떨어졌고 뭐 당연히 토큰 가격도 떨어졌고 스테픈 최근에 올랐지만 뭐든지 아무튼 오르면은 유저가 늘어나고 관심을 많이 받고 하는데 또 확 떨어졌고 뭐 또 이제 미르의 전설 4를 위시했던 이제 위믹스도 P2E의 대표 주자로 뭐 굉장히 각광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 굉장히 많이 유저도 나갔고 이제 토큰 가격도 빠졌고 DYDX는 디파이 쪽의 그 파생 상품 프로토콜로 뭐 굉장히 한때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많다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거래를 하면 그 자기 토큰을 리워드로 주는 트레이드 마이닝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뿐이고 그 마이닝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거래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직은 웹3를 가지고 이제 물론 이런 시도들이 너무 가치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년에 스테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 볼까? 이 토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줄여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이 되겠죠.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들은 저렇게 계속 반짝하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속 답을 찾는 중인 것 같고 아직은 그 밑에서 리바이스 청바지를 파는 웹3 인프라를 깔고 있는 회사들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안정적인 유저 베이스를 이제 확보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실 뭐 제가 어거지로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아는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그 작년 뭐 올해 제일 유명했던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은 이 웹3 서비스들이 너무 쉽죠. 자기 토큰이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걸 사용해 주면 토큰 보상을 주겠다 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하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큰 보상을 많이 줄 때는 유저들이 빵 모였다가 더 이상 보상을 안 주거나 아니면 초기에 보상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시장에 던지면 이제 저 데스 스파이럴을 타면서 토큰 가격이 빠지면 더 이상 내가 예전에 100만 원 벌던 게 50만 원밖에 못 버니까 열심히 서비스를 이용 안 하게 되고 그럼 처음에 그런 이제 돈 보고 들어왔던 사람 떠나고 이러면서 그냥 서비스가 안 좋아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다들 거치고 있어서 당연히 토큰 보상을 주면은 일시적으로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강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때 그 위치 센서처럼 웹3에서는 토큰 보상을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한다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도 못 찾았지만 일단 그거를 우리가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큰 보상을 쓰는 게 너무 쉬운 답인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줄 때 주더라도 적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지난 5년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그거죠. 그러니까 왜 써야 되느냐 웹3를 불편한데도 그러면은 저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웹 1, 2 모바일을 다 합쳐서 절대 할 수 없었던 비용 절감을 막대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웹3 덕분에 나왔다. 아주 기대되는 분야는 해외 송금이에요. 그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이 누구 유학생 해외 유학 간 사람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나 뭐 송금할 때 할 일이 있을 때 크립토를 이용해서 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그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저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지금 은행을 통해서 스위프트로 해외 송금을 하거나 핀테크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크립토를 보내서 현지에서 파는 게 더 싸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뭐 전혀 그건 억지가 아니죠.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이제 웹2 때로 제가 비유를 해가지고 여기다 옆에다가 사례를 그려왔는데 AWS 기억하시겠지만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면 1,500만 원짜리 웹 서버를 구매를 먼저 해야 했어요. 그럼 일단 진입 비용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타트업들이 3, 40만 원에 프리티어로 공짜로 심지어 해가지고 언제든지 사이트를 띄우고 운영이 되고 잘 되면 그때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존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각 금액이 올라가게 종량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 유저들의 진입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이제 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아까 모바일에서 위치 센서처럼 그냥 인터넷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텔레그램 같은 거죠. 텔레그램을 왜 쓰느냐. 결국 뭐 조금의 더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쓴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된다. 웹3에서는 이제 기존의 웹2에서 불가능한. 사실 웹2에서 가능하면 뭐 굳이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겠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웹3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인프라들,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다. 이 웹3 지속 가능한 웹3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 송금, 뭐 기존에 불가능하던 류는 토네이도 캐시,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해주는 안 좋은 앱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킬러 앱이에요. 웹3의 킬러 앱.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웹2에서는 자금 세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걸 만든 개발자는 뭐 여기서 그 유통되는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킬러 앱을 만든 거예요. 분명히 이 2번에서 3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뭐 만들고 있는 체인저도 그런 인터넷의 어떤 파편화된 크립토 유동성을 모아서 최저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 문제의식이어서 약 2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앞에 1, 2, 3번을 좀 보면 제가 이게 시간이 늘어질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5분밖에 안 남았다고. 10분. 지금까지 온 거를 한 2배는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연장이 좀 되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맥킨지에서 2021년에 발표한 글로벌 페이먼트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 크로스 보더, 솔직히 도메스틱 트랜잭션은 크립토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냥 카드 결제하면 되고. 근데 우리가 해외 송금, 해외 무역 대금 결제,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행 가서 이런 크로스 보더 결제는 크립토를 이용하면 현재 스위프트망에 내고 있는 해외 송금 수수료 7%보다 훨씬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꽤 됩니다. 이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논 이커머스, 그리고 무역 B2B 요걸 다 합치면 연간 145 빌리언 달러예요. 이게 거래액이 아니라 거래액을 통해서 떨어지는 수수료만 14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뭐 현재 환율로 한 20조 정도 되는, 200조 되는 건가요? 145억 달러면? 예. 이렇게, 예. 빌리언 10억 달러죠. 빌리언 달러니까 10억 달러. 그러네. 200조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 200조짜리 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크립토가 들어가서. 그리고 저 조각 투자, 지금은 아직은 이 사이트마다 호환이 안 되지만 크립토가 들어가면은 사이트 간 호환도 가능해질 거고 심지어 글로벌 호환도 가능해지겠죠. 물론 뭐 증권성이나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규제를 일단은 크립토가 들어가서 뭔가 아까 1번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자산 조각 투자의 표준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로 한번 감싸면 브라질에서 만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에는 브라질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억지로 준비를 해야만 했다면 이제는 크립토라는 표준화된 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이제 전통 금융의 비용 절감 그리고 투자 접근성 개선 면에서 크립토가 웹3가 이 세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을 숨기거나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부분. 이 지점은 블록체인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규제에 직면하겠으나 사실은 여전히 뭐 텔레그램 같은 게 지금도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하는 니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추적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런 걸 만들어야만 웹2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만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앞서 보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랑스러운 스타트업들이죠. 크립토 퀀트, 쟁글, DSRV 저런 회사들은 다 자기만의 엣지를 가지고 크립토 퀀트는 온체인 데이터, 쟁글은 공시, DSRV는 노드 이렇게 뭔가 딱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웹3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또는 뭐 오픈시, NFT를 거래하거나 바이낸스, 업비트 이거는 크립토를 거래하거나 이런 투자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들 이제 이 세 번째 조류.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되어야 웹3를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저께 그 유토피아라는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았는데 2,300만 달러. 여기 재밌는 게 이제 다오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근데 다오들의 문제가 저희도 CP 다오를 지금 이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월급을 어떻게 줄 거냐 다오 멤버들한테. 그다음에 크립토로 주면은 영수증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남길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딱 되잖아요. 들어봐도. 그래서 그런 회계 처리나 다오의 회계 처리나 뭐 월급 또는 어떤 아레나를 지정해서 얼마나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종의 다오계의 ERP 솔루션입니다. 사실은 ERP가 다오계의 ERP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많은 다오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키핑 앤 어카운팅, 뭐 파이낸셜 애널리틱스, 피플 매니지먼트, 트레저리 앤 토큰 매니지먼트, 피앗 온 램프 뭐 이런 것들을 토큰 베스팅 저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도구들이 아까 3번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제 이 웹3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되는 서비스들일 거고요. 그래서 웹3를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이제 벤처 스튜디오의 입장에서 그 바라볼 때 아까 이 세 가지 서비스들을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이 업계에 있다 보면 혼선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남들이 하는 거를 급하게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스테픈이 뜨면 한국에도 지금 한 10개 카피캣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NFT를 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방해들 속에서 좀 줏대를 지키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 카피캣을 만드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기왕이면 스테픈 같은 걸 새로운 걸 만들어서 글로벌 1등을 하는 게 좋지. 스테픈이 나왔으니까 한국에서 비슷한 걸 베껴야지 하는 거는 작잖아요, 시장이. 웹3를 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해 전술 비즈니스 하지 말자. 사람을 들여서 사람이 하는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최대한 기술 플랫폼 위주. 저희가 예전에 OTC를 2018년에 한국에 OTC를 처음 했는데 100%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문이 많아지면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그게 에이전시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의미 있는 스케일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체인저라는 저 제품은 OTC 예전에 하던 OTC를 완전히 자동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글로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웹3를 할 거면.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시작인데 굳이 한국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이 꼭 가능한 거로 기왕이면 하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생각보다 너무 할 게 없어요. 너무 버티컬하게 이미 다 성숙 시장이 되고 있어서 웹3가 진짜 해외 가면 없는 게 없죠. 아까 다오를 관리하는 툴이 투자를 받는데 심지어 이거를 이미 50개 이상의 다오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버티컬한 걸 자꾸 날카롭게 하나를 잘 해야 겨우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제 NFT, P2E, 뭐 디파이 다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런 것들의
향방을 그냥 감히 약간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NFT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PFP, 급조된 수많은 PFP 컬렉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조각 투자로 피카소 그림 하면은 그냥 작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완판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그걸 사신 분들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더 이상 그걸 대신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유행이 지나고 이제 많은 PFP와 디지털 아트가 물릴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물론 뭐 이제 시작이죠. 그 물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뭐 그냥 2017년에 크립토를 보는 것 같이 NFT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첫 번째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좀 재미있어 보이는 분야는 그 조각 투자의 표준화. 아까 말씀드린 브라질의 부동산을 그동안 제가 살려면 브라질 증권사랑 제휴를 해야만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브라질 회사도 ERC20 토큰으로 만들었고 저도 ERC20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하면 전 세계 자산이 얼마든지 서로 돌아다니면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자산 거래의 표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NFT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고 멤버십 표준화. 멤버십도 사실 거래가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다른 멤버십이랑은. 근데 이런 부분도 토크나이즈가 되면 이제 제가 A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B 멤버십과 교환한다든지 또는 A 멤버십의 시가를 평가해서 그걸 담보로 디파이 상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 파이낸싱까지도 굉장히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세대 NFT로서 기대가 되는 것들이고요. 디파이에 있어서는 아주 중단기적으로 퍼미션드 디파이가 나와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허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디파이인데요. 지금까지는 메타마스크를 깔고 아무나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규제가 등장하면서 그 KYC를 완벽하게 끝낸 통과된 유저에 한해서 그 지갑에 그 유저와 매핑된 지갑에 한해서만 자기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런 게 나와야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디파이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리포트가 있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블록 데이터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지금까지 디파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금이 이제 이 퍼미션드 디파이가 시작되면 그 유입이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1조 달러가 디파이 쪽으로 유입될 거다. 퍼미션드 디파이 덕분에 그런 그 전망 리포트가 있고요. 하지만 이 퍼미션드 디파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테라의 도건이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됐던 게 탈중앙성이 떨어진다. 중앙화돼 그냥 이 사람이 혼자 비트코인을 몇만 개를 사가지고 뭐 그냥 깜깜이로 운영을 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탈중앙성이 더 과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이고 이 디파이 2.0에서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우리 최주원 대표님이 또 소개해 주시겠지만 이 디파이 쪽에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본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해질 것이고 디파이에서는 그리고 규제가 반드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퍼미션드 디파이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접근성 향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앱으로 그냥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지 않고도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오의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라 이후로 요즘에 그 저희도 쟁글 평가도 받고 있고 뭐 해외 평가도 받고 있는데 탈중앙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느냐가 그 프로젝트를 그 좋게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게 약간 그 조금 뭐랄까요 고민할 지점은 탈중앙화가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중앙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테라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간에
탈중앙성이 강화되어 있어야만 그 상장도 가능해질 것이고 앞으로 뭐 평가도 세간의 업계의 평가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이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다오 도입과 탈중앙성의 강화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테라도 그렇지만 법적 시비도 분명히 있죠. 중앙화되어 있었으면 이거는 또 탈중앙화되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제 법적인 책임 소지가 분명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오 도입이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오와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그 ERP 보셨지만 이 툴은 스냅샷이라는 이 툴은 투표만 도와주는 도구예요. 제가 다오를 만들었으면 제가 언제 투표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스냅샷은 전 세계 모든 다오를 위해서 그냥 토큰 가지고 투표하는 기능만 만든 서비스입니다. 근데 ENS부터 뭐 유니스왑, 스시스왑, 에이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인기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이 저걸 통해서 다 토큰 홀더들을 모아가지고 보팅을 받고 있어요. 저걸로 의사결정이 되면 실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다오 운영과 관리를 도와주는 툴들. 저런 부분은 또 한국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이 유틸리티 잘 만들잖아요. 유저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리고 와이오밍이 법인격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법인격을 인정하는 나라나 그 지자체들이 뭐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L1, L2는 뭐 제가 감히 이거를 뭐 100% 예상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지금 가고 있는 현상은 크게 보면은 이더리움 계열, EVM 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계열 이 두 계열이 크게 경쟁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독자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중이고 뭐 특히 작년에 이제 NFT가 솔라나 위에서 많이 발행이 되면서 선방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딱 일주일째 지금 솔라나 블록이 100% 싱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하는 뭐 클레이튼이나 네이버가 하는 지금 준비 중인 링크 체인, 링크가 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L1들이 각자 도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분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체인들, 심지어 SK도 체인 만든다고 하잖아요. 올 하반기에. 그래서 그렇게 대기업들이 내놓는 체인들이 뭐 갑자기 그 어려워질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작은 생태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글로벌 범용 체인들과 함께 공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는 뭐 스타크웨어나 옵티미즘, 아비트럼 같은 것들이 다 보면은 북미가 사랑하는 그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뚜렷합니다. 양상이. 그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중국 중심의 그 비트코인 채굴과 모든 그 크립토 산업의 어떤 거래소들의 그 뭐 헤게모니가 지금 뭐 불과 한 4, 5년 만에 북미로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지금 마이닝 1등도 미국이고 거래소들도 다 북미 위주로 있고 그래서 요즘 너무 뚜렷합니다. 레이어 2뿐만 아니라 레이어 1에서도 북미 크립토 펀드들이 투자를 했거나 거기서 회자되는 프로젝트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래서 사실은 테라 같은 경우도 북미보다는 한국에서 더 이제 인기가 많았던 뭐 그런 체인이었고요. 저런 식으로 L1, L2가 각자 나름의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크로스 체인이 앞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포스트 NFT는 크로스 체인이다라고 거의 확신범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뭐 이거 사실 너무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쪽 기술이 개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크로스 체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근데 뭐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터오퍼러빌리티, 뭐 상호 운용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먼 미래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상호 운용성이 너무 당연한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A 자산을 B 체인으로 옮기고 다시 또 B 체인 옮긴 걸 다시 C 체인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졌잖아요. 너무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가스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20분 정도 걸리고 브릿징 하는데 이렇지만 분명히 앞으로 블록체인이 지금 발전해온 속도를 볼 때 아마 한 4, 5년 뒤에는 이 브릿징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미있는 게 제가 어저께 이 옵티미즘 브릿지를 들어갔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네이티브 브릿지만 있었어요. 옵티미즘 네이티브 자기가 만든 브릿지만 있었는데 요즘 서드 파티 브릿지들이 있어서 브릿지를 모은 브릿지 애그리게이터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옵티미즘 브릿지가. 그래서 바이낸스나 FTX 같은 거래소들로부터 코인을 빼서 옵티미즘으로 보내는, 이거는 CEX2 DeFi잖아요. 그럼 그 CeFi to DeFi만 브릿징 해주는 서드파티 브릿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US 달러를 옵티미즘으로 바꿔서 이더로 바꿔서 옵티미즘으로 예치해주는 거는 Fiat to DeFi잖아요. 그럼 Fiat to DeFi만 해주는 브릿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 용도가 다른 브릿지를 애그리게이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완전 최신 그 사례여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 이후로 어쨌든 그동안도 얘기가 많았지만 규제가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앞당겨질 것으로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하원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2년 전부터 있었던 스테이블 액트라는 게 하원에 계류 중이고, 최근에 상원에서 올 들어서 트러스트 액트라는 게 새로 올라와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상하원이 협의해서 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이 두 개가 적절히 절충될 것으로 보이는데, 2년 전에 올라와 있는 스테이블 액트는 크립토 업계에 굉장히 안 좋은 법이에요. 그거의 골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은행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조그마한 회사들은 발행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크립토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새로 상원에 올라온 트러스트 액트는 세 가지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라이센스가 있거나, 둘째는 그거보단 약하지만 자기들이 새로 만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라이센스를 따거나,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약한 미국 내 50개 주 중에 한 곳 이상에서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를 따거나, 송금 사업자 라이센스를 따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한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는 따기가 힘들지만 이 송금 라이센스를, 하지만 중서부에 훨씬 더 잘 주는 크립토 프렌들리 주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한 곳이라도 따면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 법을 적극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 올렸고요. 이게 적절히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무규제라면 앞으로 이제 일정한 라이센스를 따는 새로운 라이센스, 스테이블 코인 이슈어 라이센스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 페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USDT나 USDC는 달러를 갖다 줘야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페드가 달러를 찍으면 달러를 10,000개를 찍었다고 치면 1,000달러를 테더의 어카운트에 갖다 넣어야지 1,000 USDT가 튀어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페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하지만 알고리즘믹 스테이블 코인은 나는 10,000개를 찍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루나 가격을 바탕으로 USDT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그 FXS 프락스 쉐어를 담보로 프락스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페드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페드가 만든 M1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용 창출이 돼서 돌아다니거든요, 달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이 법안에서 알고리즘믹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은 아직은 없는데, 요번에 이제 테라 사태 이후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요 트러스트 액트에 포함된 내용은 인터레스트 베어링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 인정하지 않는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레스트 베어링 토큰이 뭐냐면 와이언 파이낸스에 집어넣고 받은 영수증 토큰을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디파이에다 넣으면 밈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USDT를 와이언 파이낸스에 넣고 받은 YVUSDT 영수증 토큰을 다시 아브라카다브라에 넣고 밈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는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기초자산이 확실히 USDT인데, 하지만 이거는 USDT랑 좀 다른 게 YVUSDT는 USDT 생짜 USDT가 아니라 이자가 따박따박 생기는 이자가 붙은 영수증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터레스트 베어링 토큰은 시큐리티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실제 규제에 포함된다면 그런 뭐 아브라카다브라나 이런 현재 영수증을 유동화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 제가
어쨌든 첫 세션이 됐으니까 원래는 저기 이제 다음 세션이었는데 그 오늘 내일 뒤에 나올 그 세션들을 조금 더 뭐 좀 소개해드리는 또 취지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 체인 파트너스가 뭐 이제 2017년에 설립이 되고 사실 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시도를 하다가 또 많이 또 크립토 베어 마켓을 맞아가지고 많이 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체인저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내일 사실 오전에 저희 체인저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재밌어요. 한번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그 뭘 하고 있다. 저희가 크로스 체인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체인을 이용하든 간에 원하는 토큰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정의하고 있는 게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웹2 회사들이 있어요. 은행, 증권사, 운용사, 앱이 있잖아요. 앱. 근데 자기 앱에서 크립토를 한 번도 취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자지갑도 필요하고 크립토 유동성도 없고 크립토 유동성은 대한민국의 업비트, 빗썸, 뭐 코인원 이런 주요 인기 있는 거래소 말고는 제가 당장 요이 땅 하면 저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럼 오더북이 텅텅 비어 있고 굉장히 안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3대 거래소가 아니고선 유동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나 은행에서 당장 크립토를 취급하고 싶어도 유동성이 없어서 제공을 못 하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2 회사들이 크립토를 취급하기 마음 먹을 때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저희 체인저 API만 연결하면 전자지갑부터 유동성, 모든 코인, 모든 외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B2B 크립토 해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게 최종 목표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 하는 설명을 내일 저희 이걸 하시는 분들이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 저희 최주원 대표, 메시어 대표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내일 있네요. 내일. 그러니까 웹3 회사들의 또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디파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킹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디파이를 해야만 하는 웹3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뻔해요. 디파이 필요한 거 뻔하거든요. 스왑, 스테이킹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토큰의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랜딩, 담보대출 이런 것들. 이 어차피 모두한테 필요한 건 뻔하기 때문에 그 뻔한 것들을 이미 모듈형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 자기 브랜드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디파이 서비스를 이제 하는 저희 사업부가 이제 메시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저희 공기와 물 김대철 대표 세션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아까 NFT를 다르게 써볼 수 없을까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의 일환으로 멤버십으로의 NFT를 좀 고려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세션에 이제 디비전 벤처스의 김희수 이사가 웹3 투자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크립토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거를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저희가 볼 때 잘 찍었다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금융권 뭐 특히 많이 오셨는데 웹3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또 이런 일들도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